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단계로 들어가죠. 이제 두 번째로 단계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총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총체성 경험을 할 것인가, 근원적 경험을 예술을 통해서 이제 할 것인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과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는 아까 이미지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도 이제 이미지가 많이 순수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현대 들어오면 매체도 변해요. 즉 카메라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원본과 복사의 어떤 문제가 시뮬라크로 이제 변해버려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종매에는 어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함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쪽에 아니면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성당에 뭐 벽화가 있으면 꼭 가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즉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속으로 해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원본이 정말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면은 혹은 또 진정한 예술이라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또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저끼리 또 다른 분위기와 또 결합이 돼 가지고 다른 방식의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을 자꾸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이미지가 지금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하나 파악을 한다 이러면은 소실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딜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구멍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다음 칸막이 하나 두고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공간에 이제 배치를 딱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약점이 있는가 여기에 무슨 전제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신은 가능해요.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그걸 하나 한목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감히 신의 어떤 그 흉내를 내가지고 인간도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온 게 바로 이 투시법이고 이거예요. 근데 이 투시법은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미술사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입체파, 큐비즘, 그런 다음에 그 중에 그 이전에 또 인상파 등 시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성 원리에 이제 들어가면은 시간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 쌤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시간 공간적인 어떤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게 공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 어떤 하나의 어떤 고정점에서 어떤 것이 다 관찰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들어가면은 하이젠베르크 그 불확정성 원리로 지금 들어가지만 물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변했지만은 인간 자체에서도 인간 자체라고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심리적이고 그 철학적인 어떤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어떤 그걸로 봐서. 즉 한 화면에 이렇게 있다면 제 공간이 이제 지금 세잔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장이 그거예요. 왜 사과가 정문화로 보면은 이쪽으로도 보고 어떤 그 책상이 지금 삐뚤어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책상이 이렇게 딱 소실점으로 딱 하면은 딱 정사각형이 딱 앞면에 보여야 되는데 책상이 삐뚤어하게 이렇게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한테 제가 지금 자꾸 이제 관장님이 자꾸 빠지니까 신경을 이제 온 신경을 관장님한테 신경을 안 쓰면은 이 공간 자체가 지금 관장님 위주로 공간이 지금 이렇게 삐뚤어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소실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눈금에 딱 맞춰가지고 딱딱 들어가지고 딱 요 칸칸칸칸 딱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 인간 이해에 들어오면 아닌 거죠. 지금 공간이 이렇게 삐뚤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지금 집중해서 보면은 제가 다시 시선을 그쪽에 두고 하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삐뚤어하게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잔이 그림에 그걸 파악하고 옮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종래의 어떤 그런 소실점 투시법으로서 지금 될 수 없는 것들을 이 카메라의 어떤 방식인데 이미지가 분화돼가지고 딱딱 눈금 속에 딱딱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한 게 종래의 어떤 즉 근대 그 투시법에 의한 선거라면은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시간 공간의 어떤 그것이 연속성을 갖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떤 뒤에서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미지 자체 즉 상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상 자체에 대한 어떤 관념이 바뀌면서 종래에 갖고 있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파악된 이미지조차도 또 다른 상황에서 주어지면은 그 이미지끼리 자기끼리 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이미지와 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어떤 분화, 복사, 확장이 이 종래의 방식의 한 대상에 대한 한 의미로서 이해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원본 그러니까 원 그림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이 종래에는 어떤 그 시장의 가치에 의해서 원본 자체에 대한 그림이 시장 가치에 의해 가지고 원본 자체에 대한 아우라만 인정을 했던 그런 시대의 예술이 이미지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로 되고 복제된 이미지 자체가 자기들끼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해방이 일어나요. 여기 이미지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원본과 복제된 이미지가 독립된 존재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원본 자체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자꾸 플라톤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덜 떨어진 것, 좀 모자라는 것, 뭐 이렇게가 자꾸 객관화시키고 차등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해방을 딱 시키면은 원본하고 이미지의 차이가 뭐냐라는 게 1차적인 물음이 나올 거고 도대체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원본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이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장 가치에 의해서 원본 자체가 그래도 유일하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우라를 계속 심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 속에는 계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계급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계급이죠. 그런데 우리 복제된 시대 이미지라고 보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데? 도대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원본이냐 원본이 아니냐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원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 작품에서 원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 이제 침묵 이런 거 고요와 침묵이 있어가 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요한 물감, 재질 이런 걸 통해서 그 원본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이 우리 개인한테 주는 점은 있지만 그 장점은 훨씬 넘어서는 복제 이미지와 이거의 어떤 차이를 가능하게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 이때 복제된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활용이 되고 이게 생활세계에 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즉 예술 경험을 해방된 예술 차원에서 총체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과거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주체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이상의 아우라는 크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원본 자체의 특별한 의미가 구분할 정도로 위대한 예술 작품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뭐 라파엘이나 뭐 레브란트 같은 경우라든지 뭐 아주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몇 개에 불과한 거고 뭐 수를 들어서 뭐 몇백 개 이 정도로 예를 든 거고 그 전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이미지와 복제 원본과의 큰 차이는 단지 시장 가치에 의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복제된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자꾸 예술로서 의미를 주고 이걸 사회를 파악하고 과거를 파악하는 어떤 경험으로서의 어떤 걸로서의 어떤 자료로서 중요하냐 이걸 이제 지금 보는 거죠. 왜? 이미지가 해방이 되어버렸으니까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만들어낸 걸 우리가 이미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생활 환경 속에 가면은 다른 방식으로 또 접점이 일어나서 의미를 새롭게 또 분화시키는 어떤 가능성이 이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 그러나 그 이전에 서양 전체 미술사에서 특히 근대 상업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유화가 발달이 돼요. 계속 매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유화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보면 마치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그려놓으면 마치 우리가 시각과 촉각을 합쳐놓은 정도로 느낌을 주는 그게 유화의 어떤 작품이 가는데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유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남 사건에서 보듯이 뭐 조수가 대리로 그린 그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질감이나 유화 따지면은 직접 작가가 질감도 조수가 그린 그림이 비슷하다고 해도 질감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럼 어디까지 같은 작품으로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어디까지가 예술로 봐야 될지 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전에 그 근대 이런 세대 원래 이게 장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술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근세 이후에 진정하게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작품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세계가 반영된 걸로 해서 예술이 작품으로 탄생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많은 렘브란트 이전에 이거 많은 사람들이 대충 밑그림만 어느 정도 다 그리고 딱 짝만 딱 받아놓고 밑에 사람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한 작가가 오로지 유일하게 이제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예술의 어떤 형식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연남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비도덕적으로 봐요. 좀 비도덕적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그를 맡기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하고 원본을 어느 정도 밑그림 정도를 다 하고 어느 정도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맡긴다는 이런 차원은 현대 물론 물론 이제 워홀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하고는 조수한테 맡기고 뭐 또 어떤 거는 자기가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주 그런 경우에 어떤 몇몇 그것도 이제 아주 잘 봐야 되는 게,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그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 작품이 아니고 조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거를 마치 자기 작품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온전하게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조영남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 아주 정확한 내밀한 사건은 저도 이제 자기 하는 그 사람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가 나오는 예술 작품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이거 자꾸 좀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가 현대에 와서는 이미 이전의 거를 극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술 작품이고 예술가로서 이해가 되고 있지. 그 이전에 아주 그 근세 이전에 혹은 중세 때 그 했던 어떤 장인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의 어떤 거를 편입시켜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조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작품으로 해서 그걸 이제 또 일정한 가격에 이렇게 파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좀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나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예술 작품, 어떤 걸 정말 예술 작품으로 보고 어떤 걸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거는 조금 차원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현대 예술 들어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단토 같은 경우는 예술을 종언을 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술의 종언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양식상으로서의 어떤 예술을 종언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어떤 예술의 어떤 방식은 더 이상 어떤 양식이나 어떤 그런 종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걸 통해서 합리화시킬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로지 유일하게 예술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의 종언이 이야기 나오고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해서 이제 관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은 하나 있어요. 앤드 워홀이 그 상자를 쌓았을 때 하고 그 옆방에도 갤로그 상자를 쌓은 예술 작품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갤로그 작품은 별로 지금 사라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것도 어떤 주제화 되지가 않고, 앤드 워홀 작품이 그랬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작품 구성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 상자 갖고 있는 어떤 각 개별의 예술성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었다 그래요. 그 큐레이터나 아니면 그걸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술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샘 파운틴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발상을 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그 이제 예술을 우리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예술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방식에서 이제 그게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게 그게 바로 예술 작품의 어떤 본질 정의의 어떤 하나에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예술 그 인스티튜트 제도권에서의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예술 작품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그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술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겠네요.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미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것도 예술이냐 아니냐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 현대 예술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쟁점.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떤 예술은 살아남고 어떤 예술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제 현대 예술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계속 유의미한 의미를 지금 계속 우리가 찾아내고 그 작가가 던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수긍을 하는 그런 방식의 상호 소통의 어떤 방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존 버거도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작가하고 관찰자하고 상호 소통,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정치 경제를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의사 소통의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뭔가 예술 작품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석학의 승리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해석학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보면 뭐 다이아몬드에 왜 뭐 해골에 다이아몬드 막 박아가지고 왜 그 비싸게 팔아먹는 친구 허스턴가? 데미안 허스턴가? 뭐 걔도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워렌 피카소도 정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순수하게 어떤 예술성으로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50년, 100년이 지나서 과연 피카소가 현대 어떤 그거를 정말로 평가받는 만큼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인데, 그래요. 그러고 제가 지금 그 작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책을 제가 옛날에 한 1년 전에 읽었는 책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워홀 이걸 굉장히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수가 성함을 제가 그 성함만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완전 정치꾼이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실제 그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현대의 어떤 예술의 어떤 팝적인 어떤 팝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면을 좀 대변했는 어떤 그런 면도 이제 있는 근데 거예요. 앤디 워홀 작품마저도 실작을 봤을 때는 그 복제된 이미지로 우리가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하고는 많이 판약이 달랐습니까? 좋다는 의미에 갖고는 좋았어. 좋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형태의 박스가 옆방에도 있었지만 걔 로고 박스. 아시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그 유사한 어떤 작품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른 작가에 의해서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워홀 작품만 지금 계속 살아남은 그런. 쌤, 제가 이제 다시 또 계속 진행해 나가면은 아까 그 유화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유화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하나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비판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80%고 20%는 또 순수 예술들이 그 걸작들이 다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순수 예술들이 다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이제 여기서 비판되고 있는 어떤 예술품들이 이제 이런 작품인데 지금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것도 이 지금 80%를 지금 비판하는 거고 순수하게 20%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드화가 이루어졌다, 누드화가 상업화되었다, 자본주의화됐다, 시각 남성 위주의 어떤 젠더에 의해서
그것이 예술이 어떤 그 곡해된 그러니까는 그럼으로써 여성 자체가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자기 스스로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곧 바로 남성 위주의 어떤 그 관찰자 위주의 어떤 그 시장의 형성에 의해서 미술 작품이 형성되면서 전체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서양 예술품 자체가 질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왜 예술 작품 자체를 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의 어떤 즉 관찰자 위주 그걸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도 누드가 계속 이렇게 섹슈얼리티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술품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적인 작품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예술의 어떤 그런 점이 많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나 순수한 어떤 그런 예술, 그러니까 누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올린 것 중에 그 이제 카톡에 올린 것 중에 그 예수 렘브란트 그린 그 라파엘로 그랬나? 그 예수상 있는 게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십자상에 그 예수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뒤에 이제 그 누드를 그 제가 마지막에 그 카톡에 올린 헨리 밀러 작품의 어떤 그것도 지금 누드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유화 즉 팔기 위한 그런 다음에 그 관찰자 즉 그 남성 위주로 왜곡된 어떤 예술 작품의 작품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방식 즉 소유의 어떤 대상으로서 유화 자체가 굉장히 그게 밀감이 아주 그 많지는 어떤 촉감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걸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런 촉감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유화 작품을 통해서 가능하고 유화 작품 자체가 이미 그 당시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발현과 더불어 같이 생긴 어떤 하나의 표현 매체라서 순수한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매체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렘브란트 그 초상화라든지 아니면 그 밀러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누드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어떤 예술의 어떤 그 본능적인 어떤 근원성이 더 드러나는 근원적인 게 더 드러나 있는 방식. 그래서 유화 작품 자체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매체 자체가 이미 그 어떤 판매를 위한 혹은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 자기 재산의 일부인 것을 확증을 해주기나 혹은 그것을 보다 강화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그림 자체가 즉 예술에서의 어떤 그런 순수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유화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게 한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은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예술사에서 계속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이 누드를 통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그 예술의 어떤 근원성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누드 자체를 통해서 그 예술 작품을 하는 거는 순수 형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생 누드를 통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을 이데아 형태로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누드의 대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존 버그가 비판하는 어떤 그 유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서구의 대부분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전통이 서구 미술사에서 면면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게 헨리 밀러에서 꽃이 피는 즉 거기에는 그 섹슈얼리테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왜 누드의 기본적인 거는 관능적 섹슈얼리테한 거를 1차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밀러 작품에는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가능성들이 누드화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화를 통해서 예술 작품이 서구 많은 대부분들이 그렇게 비예술화되고 순화되지 않았지만 예술 그 서구의 큰 흐름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면면이 같이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순수 예술로서 그 인간의 경험을 원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경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꼭 존 버그의 어떤 방식에서 순수 예술을 안 찾더라도
그 누드 자체가 이미 순수 형식을 가장 근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물질을 이데아의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형식이 바로 이 누드를 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 이제 여러 개 제가 이제 몇 개 올린 거는 그게 저도 이제 카톡을 한번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같이 카톡 좀 한번 볼까요? 예, 선 지금 그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떤 누드로 표현했는데, 이 작품 자체를 이제 보면은 누드로서 정신성을 아주 고양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물론 여기서 이제 섹슈얼리티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섹슈얼리티를 넘어서는 예 아니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니 이해가 좀 아니 이게 이제 나체니까 나체라고 무조건 섹슈얼리티가 있다는 것도 고정관념. 찾을 수 없다고 그래. 정신성이라고 억지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아니 선도착전 환자들은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찾기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이제 쌤 그지 않습니까? 쌤 지금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남자의 그 성을 보더라도 아주 미미한 그 차원의 섹슈얼리티 이제 어떤 그 것들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부정하면은 쌤 자체가 지금 근원적으로 어떤 그 성 자체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차단적인 어떤 그런 그게 맞습니다. 폐쇄적인. 그다음에 쌤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의 차이를 보십시오.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색깔을 이제 확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그림 그 밑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이제 성체 논의의 요 부분을 요게 이제 육체로서 배상하는 거. 세 번째가 요게 이제 아까 그 왼쪽 색채에 있는 성체 논의의 어떤 그 부분을 왼쪽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의 어떤 색채를 대상을 한 건데 전혀 다르죠. 이 누드를 그리는 이거하고 색깔을 칠해놓고 이렇게 성체를 해놓으니까 전혀 아주 꼼꼼하게 성체를 찾아야지 형태를 찾고 이래야지 이제 요 그림이 요 그림에 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거죠. 이 대생 자체가 누드를 통한 어떤 이 대생 자체가 그 색채화된 즉 성체 논의로 완성된 어떤 그 그림으로 가기 위한 밑그림인지조차도 유사성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우리가 그 원초적인 어떤 그 이 대생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성체 논의 완성된 성체 논의에 대한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실정 이때 실정이라는 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실제 그게 있었다. 그 그림이 이전에 원 그 형태의 어떤 걸로 있었다. 실정, 확정, 혹은 현존해주는 것을 보증해주는 차원에서 이 누드 그림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누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완성된 그림과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림과의 어떤 아주 그 기초적인 어떤 작동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시 이제 이 논의로 들어오면은 아주 그 순수한 예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폼 형태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존 버그가 파악했던 이 유화 작품이 다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존 버그가 여러분들 보라고 이렇게 지금 3장 4장 이렇게 그림으로만 쭉 본 걸 잘 유심히 살펴보면 혹은 존 버그가 분석했는 그 그림을 잘 보면 시선이 여성 시선들이 전부 다 좀 야하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남성을 안 붙잡고 자꾸 우리 쪽을 자꾸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손짓을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 화가 자신이 순수한 차원에서 작동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시장에 팔기 위한 혹은 주문받은 대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그게 굉장히 많은 서구 예술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순수 예술을 질을 많이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존버그 생각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존버그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서양 전 미술사를 살펴보면은 존버그는 그게 한 200년 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누드 자체를 예술사적 차원에서 고찰을 하면은 다른 차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예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초적 그림의 어떤 현존 실정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존 밀러 같은 핸디 밀러 같은 그런 조각품 자체에서 이미 당연히 그 나체를 조각하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게 어떤 원초적으로 섹슈얼리티가 있지만 그거는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미하게. 더 근원적으로는 그 헨리 밀러 작품 같은 데서는 근원적으로 누드를 통했지만은 그게 섹슈얼리티를 훨씬 넘어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근원성에 대한 것들을 그 작품 속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화된 어떤 방식이 현대 와서는 이게 광고와 유착이 되고 그러면은 유화 작품하고 광고하고 왜 본질적으로 지금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책에 적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왜 같다고 봐요? 왜 이게 둘이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여러분들 그 책에서 지금 적혀 있죠. 무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러시는? 유화만이 그런가요? 연속성이 예, 유화만 그렇게 이제 아니 존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또 미술사 어떤 차원에서 뭐 사적인 소유에서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소유 대상 그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유화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주문을 왜냐하면 그게 뭐 과일이나 사과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농장이나 소나 뭐 집 같은 것들을 유화 속에 계속 나오는데 그 유화 속에 나오는 그 그림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게 순수하게 사과나 뭐 과제나 집이나 말이나 소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보증해주기 위한 혹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저 정도 맛있는 걸 먹다 우리 집에서 살 정도 여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근세 유화 작품 속에 드러났는데 그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거 내가 샀어.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요? 광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카피를 우리 박수희 선생님이 썼.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광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떼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인성 이야기 아까 이제 했듯이 조인성 광고를 딱 하면서 그 첫 번째 그 이제 우리 카톡에 올리는 그 그게 이제 건축학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 건세 때 그게 막 이건 진짜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그냥 막 따라간 거예요. 그 원 그림 그게 이제 조함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배꼽에서 뭐 여기까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나누는 어떤 그 방식들이 그러나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게 그 두에서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왜 올렸는가 하면은 하나는 밑에는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빈치. 예, 하나는 다빈치 거고 그 밑에 거는 누구 건가 하면 체자레미아노 건데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그 원래 따랐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딜러가 이걸 포기해요. 수적인 어떤 방식으로 인체를 분할해. 왜? 그렇게 해보니까 이상하거든 인물이. 그래서 딜러가 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책에서 그렇게 써요. 이게 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는 신만이 알지 우리 인간은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딜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나 솔직해요. 책에서 그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두 개를 올린 거는 결국은 비라는 것은 숨어 있어야 되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화되어서 숨어서 이제 그게 비로는 작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드러난 방식으로 딱딱딱 해가지고는 미의 진정 개념을 못 찾는다는 걸 말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죠. 그게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화 작품하고 광고가 아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광고라는 것 속에는 이 존 버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고 이게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철학으로 그랬습니까? 그래. 예, 그 이야기 하긴 했는데. 이 광고가 되면은 여기가 나쁜 의미에서 철학이겠죠, 그죠? 좀 뭐 이렇게 이제 고정된 관념 아니면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화시키는, 즉 미래 환상을 계속 광고가 하지 않습니까? 사라 하고 사면은 행복할 거다 하고 행복하게 될 거다 하는데 실제 행복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죠. 차 산다고. 그거 살려고 예, 그거. 아니 그 이야기잖아요. 차 하나 사고 집 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실제 그 통장은 빵꾸가 막 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차는 사야 됩니까? 또 옷도 사야 되지. 뭐도 그러니까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구성이 지금 내재돼 있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종의 몽환병 비슷하게 이제 우리를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 사면은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금 이 광고의 어떤 그 현대의 어떤 그 광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근본 정신은 두 개가 같대. 근원적으로는 이 광고가 오히려 그 시각 예술이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바톤을 지금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유화가 했던 것들을 유화 작품들이 했던 것들을 광고가 지금 그걸 다시 이제 맞는데 현대 와서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쭉 설명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원본하고 복사 작품하고의 그가 아우라가 많이 상실됐지만은 그래도 광고가 이제 다시 하나 또 예술 작품의 어떤 그거 아우라를 끌어오죠. 그 조인성 같은 작품 그걸 끌어오는 이유는 뭔가면 술이라는 걸 무화시키고 예술 작품 속에서 그걸 승화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술 소비가 바로 당신을 오히려 정신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계속 보존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예술과 광고를 어떤 그렇게 이제 되어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그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근대 예술에서 어떻게 현대까지 광고에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걸로 이루어지느냐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주어진 어떤 그게 주어진 어떤 이 방식의 예술을 이해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주체적인 어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경우에 만약 이제 소비도 먼저 여기 보면은 소비사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 마치 우리가 이제 계속 이미지를 이렇게 소비화되고 이런으로써 결국은 인간 경험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어떤 경험을 이제 새롭게 결국은 이제 존버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주체적 경험. 결국은 주체적 경험을 해야 된다. 주체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장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그리고 새롭게 그걸 이제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럴 때만이 이제 예술의 어떤 진정 경험을 이룰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시대에 대한 어떤 자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존 버그가 던지는 메시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순수 작품 서구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순수 작품이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이 자체는 결국은 존 버거가 일면적으로 이 서구 미술사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순수 예술이 끊임없이 자기 예술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 투쟁과 그걸 하는데 존 버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순수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는가. 일단 자기 모순 그런 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조건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일단 한 새로운 예술가, 위대한 예술가가 계속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역사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데 중세 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계속 새로운 예술가가 탄생이 되는데 그 예술가들이 탄생이 되는 것들이 곧 바로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의 예술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이 될 때 결국은 그들이 뭘 하는가를 보면은 이전의 양식들, 물적 토대를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늘 해석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예술사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철학, 미학 공부했는 쪽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들레즈 이야기도 일정하게 수긍이 되고 또 하이데거도 일정한 부분은 예술에서 많이 수긍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이 예술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질문 조금 받고 수업 마치고.